혹시 학생 여러분 자율주행차 타보셨나요?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모든 기업들이 다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기름으로 돌아가는 차보다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외국 기업에 비해 뒤처질 수도 있겠다는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꿈을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가천대학교 우리 교양 수업을 대표하는 명품 지성학 강의 오늘 1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성학 운영을 맡은 경영학부의 강수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대학교의 정구민 교수님께서 이 모빌리티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모빌리티라는 그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모빌리티의 지난 100년 동안 현재 100년 만에 더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그 통찰을 나눠주실 겁니다. 네, 정구민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이시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의 자문도 하시고 또 사회이사도 하시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있고 저희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는 게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정구민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주제는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1913년에 포드의 헨리 포드 CEO가 자동차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고요.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그동안 열렸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변화입니다. 서비스의 변화. 서비스의 변화에는 도시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가 있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있거든요. 우리 가천대학교에는 스마트시티 융합학과가 있고요. 미래자동차학과가 있고 배터리학과가 있고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디자인, 다양한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건 융합이 중요해집니다. 융합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 결론에 이제 써놓은 거 보면 융합 학습도 중요하거든요. 네,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거를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서 공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올 초에 열린 CES2022 세계 최대의 기술 전시회고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요. 네, 갔다 와서 제가 책을 하나 공저를 해서 적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가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은 휴맥스하고 현대오토에버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휴맥스는 예전에는 IT 기업이었는데 이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업체거든요. 이제 그만큼 IT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변화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지금 관련 융합 기술 쪽에 인재를 많이 찾고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저희 연구실 학생이 고생을 했고요. 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가 100년 만에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짚어볼 거고요. 핵심은 신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회사들이 잘 짚어내지 않으면 회사들은 어려워질 거고요. 반대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업화해 나가고 특허를 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는
신세대가 만들어낸 시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전기차, 자율주행 이 세 파트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CES의 세 가지 키워드는 스마트 프리미엄 서비스였거든요. 점점 더 똑똑한 기기가 잘 팔린다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건 초프리미엄, 그래서 프리미엄과 보급형 제품 나눠지는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에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신세대와 혁신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좀 해보면, 아까도 잠깐 이제 CES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CES를 잠깐 보면 현대, 삼성, LG, SK라는 국내 대기업들하고 우리가 테슬라, 페이스북, 애플, 구글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약간 올드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올해 CES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선보인 건 뭘 선보였냐면 그런 올드한 이미지를 어떻게 벗을 것인가. 우리가 신세대를 위한 기업이다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전시가 없었습니다. 현대가 전시한 거는 메타버스와 로봇이었던 거죠. 앞으로 모빌리티가 메타버스 로봇 중심으로 재편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세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를 하면서 전 세계 신세대를 위해서 교육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신세대를 위한 기업이다. 이런 걸 어필을 했고요. SK 같은 경우도 생명의 나무관이라고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여러분들의 신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신세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꿈을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빌리티 100년 만에 패러다임 변화를 잠깐 좀 보면 1913년에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자동차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고요. 전 세계로 자동차 쭉 보급되는 거죠. 그 100년 동안은 자동차의 시대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2013년 전후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죠. 시장 파괴자들이 나오고요. 테슬라의 전기차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버의 승차 공유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우버 리프트 상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 측면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다 보급이 됐고요. 2010년 초반에 자동차 대수가 포화되면 이제 그 자동차를 가지고서 서비스 시장을 열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요. 서비스, 전기차, 자율주행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요.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운전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운전하면 왠지 나는 안 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저도 학생 때 보면 나는 아직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수의 제한된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동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이동을 하거든요. 국내에 이제 100원 택시라고 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100원 택시는 뭐냐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500원까지 이제 지불을 하시는데요. 100원 택시를 운영을 했더니 어르신들의 이동이 2배가 늘었답니다. 즉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변화, 자율주행의 변화는 노약자나 운전 약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런 어떤 삶의 편의 이런 부분들, 복지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분들의 경제 활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세대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동차에서 서비스가 되고요. 그리고 운전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자율주행에서 승객으로 바뀌는 거죠. 패신저라고 하는 친구는 패신저는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컨텐츠도 즐기고 전화도 하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의 증가가 좀 있을 거고요. 이제 운전 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의 변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IT 기기들이 들어올 거죠. 현대의 PBV 개념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진료를 할 수도 있고요.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빌딩이 하나의 차로 바뀌는 이런 컨셉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측면에서 이제 도시 운영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와 모빌리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도시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고향이 충주인데요. 몇백 미터만 걸어 나가면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어릴 때 보면 영화관도 있고요. 모든 물건도 살 수가 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건물이 대형화되면서 점점 더 건물이 대형화되면서 이제 각각의 상점들의 위치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점점 개수가 줄어들면서 대형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런데 사람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사물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배송을 스마트 시티에서 같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고대 도시를 보죠.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의 발전과 이동이 도시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 글을 잠깐 보면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충격이었는데요. 이제 2015년에 나온 하버드의 보고서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냐면 도시가 발전하면 구도심이 있고요. 신도심이 생기게 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2015년 하버드 보고서에서 재미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가난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피츠버그의 AI 트래픽 시그널을 뭘 해주냐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즉 직장으로 이동하는 그 구간의 신호등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보자. 이런 노력들도 전 세계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시의 변화를 봤고요. 사용자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도 변하고 있고요. 예, 신세대는 더 변하고 있죠. 밑에 표에 보시면 이제 그 서울시 승용차 이용 변화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면적이 13%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가 어떤 정도냐 보면 자 2000년도와 2014년 한 14, 15년 정도 지났을 때 서울시의 인구는 거의 같습니다. 1037만 명. 그럼 인구 정책이 잘 간 걸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네, 승용차가 40%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가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한 거죠. 1인 가구 증가하면서 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난 내 차 타고 이동하고 싶어. 이런 부분이죠. 즉 사용자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변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용자의 변화가 있고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이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상당히 파괴적인 거죠.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입니다. 그러면 23시간은 주차장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유 경제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차를 몰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태울 거야. 물론 여기에는 뭐가 이슈가 있냐면 과연 그것이 사람의 이동이 안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뒀는데 그걸 허용을 해야 되는가? 이건 좀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공유 경제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네, 공유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뭘 만나면서? 네,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위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기를 꺼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코로나19에서 나타났던 변화는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이동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 공유나 공유 차량이 감소했고요. 그거에 비해서 뭐가 늘어났냐면 네, 오늘 점심을 배달을 시켜 드셨나요? 네, 배송이 늘었습니다. 사물의 이동이 늘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GM의 메이븐이나 이어 나오는 이제 벤츠하고 BMW의 서비스인데요. 네,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쓰는 말로 폭망했습니다. 자동차사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우버나 리프트, 그랩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버나 리프트, 그랩 같은 업체들은 어떻게 손해를 많이 했냐면 사람만이 이동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사물을 이동해 볼까? 배송을 강화했습니다. 배송을 강화하면 손해를 많이 했는데요. 자동차사들의 서비스는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6년도에 제가 파리모터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상당히 놀랐고요. 벤츠가 2016년도에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케이스에 집중하겠다.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쉐어링 앤 서비스, 일렉트릭 비클에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벤츠의 전기차 전용 모델인 EQC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EQC를 좀 들어본 분 있나요? 네, 못 들어봤죠? 그럼 뭘 의미할까요? 천하의 벤츠가 만든 전기차조차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여기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다른 업체들의 전기차가 주행 거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천하의 벤츠도 전기차에서는 초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벤츠한테 뼈아픈 건 뭐가 있냐면 코로나 와중에 벤츠가 자랑하던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이건 벤츠한테 좀 치명적인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갈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에 제한되지 않고요. 운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동을 넘어서 사물의 이동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의 발전과 사람의 변화와 도시의 변화를 모두 다 아울러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파괴적인 혁신을 했던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의 사례처럼 이제는 우리가 파괴적인 혁신을 좀 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해에는 이런 게 최선이었고요. 어떤 해에는 이 방향이 최선이었고 그 시점에서 이런 게 최선이었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우리는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빨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생각하라. 그래서 신세대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파괴적인 혁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객에 대한 이동 부분들, 그래서 뭐 이제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빌딩에서의 이동.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점점 더 건물이 대형화되는데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배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자율주행차나 플라잉카나 로봇을 어떻게 써서 모빌리티를 혁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이슈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교수님께서 오늘 모빌리티 관련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자율주행 차라든지 그런 신기술들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그게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언제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네네.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학생 여러분 자율주행차 타보셨나요? 네, 이제는 자율주행차를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으로 서서히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차선 정도의 자율주행차는 이제 신차에 거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서울에서 부산도 가고요. 또는 뭐 목포도 가고요. 뭐 산도 가고 전체를 다 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준들이 이제 곧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책임지진 않지만 이제 자동차가 시속 60km까지를 책임지는 자율주행차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한 2025년, 2026년이면 도시의 일부를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차들이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한 2027년이고요. 그래서 2027년에서 203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뭐 도시 정도를 달릴 수 있는 도시 플러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고속도로와 도심의 일부를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시기를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그 정도로 답변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 집중을 대략 60%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게 주요 국가에서는 70%고요. 아까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이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측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80%까지 그러니까 도시 집중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그 도시화가 심화됩니다.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나 사용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주요 자동차사들은 미래 이동성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퓨처 모빌리티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뭐냐면 도시 내의 이동과 도시 외의 이동을 한번 묶어보자 이런 부분인데요. 네,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를 쓰고요. 와이파이 영역을 벗어나면 3G를 갖다가 다시 온다. 이런 부분인데 자동차사들이 이 그림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시내를 보죠. 도시내를 보면은 서울에 달리는 차량의 86%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그럼 소형차를 1, 2인승의 소형차를 많이 보급을 하고 전기차를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넣고요. 거기에 무선 충전까지 넣으면 완벽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 내의 이동은 요 5개의 키워드로 해결을 하고요. 도시 간에는 뭐 대형차를 쓰자. 이게 이제 주요 자동차사들의 이제 미래 이동성 전략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자동차사들의 미래 이동성 전략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주요 회사들의 미래 이동성 전략이 이제 그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이렇게 비슷하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그다음에 도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를 보면 처음에 도시 설계하면은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게 대략적인 교통 체계거든요. 어느 나라나 이제 되게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도시가 커가면서 기존의 교통 체계가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좁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혼잡한 도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점 기반 교통 체계 출퇴근 위주에서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하나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모빌리티 서비스는 실험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가 실험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 앞에서 탈 것인가 아니면 큰 길로 나가서 탈 것인가. 그래서 큰 길로 나가면 일부를 깎아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게 스마트 루트 서비스인데 여기 이제 비교 서비스의 비아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게 좋을까요? 네, 그건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인 거죠. 집에서 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버의 배송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니까 벤츠를 잠깐 보면 벤츠의 카트고는 차량 공유고요. 무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교통수단을 추천하고 결제도 할 수가 있어요. 벤츠의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택시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인데요. 유럽 최대의 택시 예약 앱입니다. 이것도 벤츠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벤츠조차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사점이 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시티를 고려한 서비스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교통 서비스는 여러 교통수단을 엮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끝나고 대중교통으로 국민대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겠죠. 근데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려면 어떨 수 있냐면 경복궁역에서 내리는 타이밍에 택시나 우버를 불러서 타고 가면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복합교통 서비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복합교통 서비스가 성장한 게 2016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낯설죠? 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택시만으로는 그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가 있다 그러면 뭔 얘기가 되냐면 경복궁역 주위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차를 몰고 나와서 태우고 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합교통 서비스가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라이드 풀링 서비스가 이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기존의 교통 체계는 출퇴근 위주예요. 지하철과 연계하거나 버스랑 연계하거나 이게 주요 목적인데요.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보고서인데요. 어디로 이동하십니까를 조사를 했는데 1등이 출퇴근이에요. 근데 2등, 3등을 합쳤더니 2등, 3등이 1등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나는 지역에서 로컬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를 가고요. 또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러 레스토랑을 가고요. 이런 이동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교통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라이드 풀링이라고 해요. 같이 라이드를 공유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셔클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반경 2km 이내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아무데나 두면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은평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세종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래의 모빌리티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될 거다. 여기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내가 아무데나 이동을 하는 그 교통을 대체하는 이런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다음에 사회적 커뮤니티 중심의 카시어링 서비스는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와 차량을 공유하기엔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 아는 사람하고만 공유하자. 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하자. 또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공유 범위를 약간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빌딩 중심의 모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맥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건설사랑 협력해서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두어서 수익성을 높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공유 서비스를 집어넣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배송입니다. 배송.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현대가 150층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점심이랍니다. 150층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12시에 현대 스타일로 점심 먹으러 가면 완전히 건물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배송을 하는 거죠. 로봇이. 사람이 이동할 것인지. 그래서 근무하는 좌석도 이동 좌석제를 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이제 뭐 샌드위치 주문하면 배송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로봇을 활용하는 빌딩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네이버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전자나 뭐 배민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라잉카가 언제 상용화될까? 뭐 2024년, 2025년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경비행기나 이제 헬기를 대체를 할 거고요. 근데 나중에는 건물 옥상에 옮겨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AI 신호등 제어로 교통 흐름을 제어하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웨어러블 로봇 부분들 이게 이제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님의 이제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장애인분들에게 이동권을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기술이고요. 우리가 이제 배송을 보면 잠깐 영상 한번 보시면 바퀴가 6개 있으면 저렇게 턱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송 쪽에 재미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배송 쪽은 3단계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고속도로 배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기지에서 빌딩까지의 배송, 그다음에 빌딩에서 빌딩 내의 배송. 그래서 빌딩 내의 배송, 건물 내 배송에서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는 로봇 모빌리티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보면 자율주행에서 이제 컨텐츠나 광고 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주의 세차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람이 갔지만 지금은 이제 주문하는 부분들, 물론 법적으로 약간 막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자율주행차가 자기가 가서 서비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핑이나 배송이나 금융의 변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발전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를 볼 수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와 서비스의 변화,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건물 안에서도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러면 사람이 그 드론에 좀 부딪힌다든지 네네네네.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그렇죠. 다녀야 되는 곳을 네네네. 다닌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건지 네네.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을 타고서 이동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드론이 이상이 생겨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플라잉카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이제 1단계는 경비행기나 헬기를 대체하는 거고요. 헬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2단계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당장 어떤 도시 위로 날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오는데 한강을 따고 오는 거죠. 한강을 따라 쭉 오는 거죠. 그 한강을 따라오면 이제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강에 다리를 하나 더 건설해요. 그다음에 그 다리 위에 착륙장을 건설합니다. 건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한강을 가로질러서. 뭐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드론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안전도 지금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면 안전한 거냐, 아니면 사고율을 0으로 만들면 안전한 거냐, 이거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또 더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계공학과 4학년 안현진입니다. 교수님께서 모빌리티가 굉장히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것이 신세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차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그렇게 주문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네네네.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뭐냐면 자동차라는 게 하나의 산업용 기기일 수 있는 거예요. 산업용 기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갖다 쓰세요.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나는 나한테 맞는 차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옵션을 막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현대가 시도하고 있는 케이스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사람이 와서 주문을 해요. 나는 이런 색상의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차를 만들고 싶어. 쭉 누르면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 팩토리가 조립해서 나오는 그 조립 과정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자동차의 진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선호도를 맞춰야 되는데 자칫하면 뭐냐면 생산해놨다가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재고가 떠나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 사용자에게 맞춰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처럼 버튼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차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 인공지능 전공 박유원인데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엄청 발전을 하면 저희가 면허를 따지 않고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패러다임 변화인 거죠. 더 이상 운전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운전 약자들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내가 면허가 없지만 차를 불러서 갈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를 불러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율주행차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세션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만드는 전기차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휴대폰 산업도 일부 회사만 만들다가 여러 회사들이 만드는 것처럼 누구나 만드는 전기차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CES에 나온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GM이고요. 두 번째가 크라이슬러고요. 세 번째 나온 게 피스커고요. 네 번째가 소니입니다. 여러분들 피스커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인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스커의 CEO인 헬릭 피스커의 이전 직업은 뭐였을까요? 네, 헬릭 피스커의 직업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디자인적인 차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은 누가 서포트를 하지? 네, 누가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냐면 마그나라,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부품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마그나 합작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마그나가 공급을 해요. 그리고 센서도 마그나에서 공급을 하고요. 생산을 어디서 하냐면 마그나 슈타이어에서 합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제 뭐냐면 전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체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소비자의 입장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업체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소니가 이제 최근에 혼다와 합작해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트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술이 없었어요. 제가 2018년 파리 모터쇼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쉬나 BMW 같은 독일 업체들의 기술력을 가져오고요. 이탈리아 업체가 디자인하고 이랬었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이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직접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빈페스트의 CEO는 한국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관련한 분들도 이제 전 세계로 막 이제 뻗어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저 그런데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네. 기존의 그 기름으로 돌아가는 차보다 좀 기술력이 덜 필요한 건가요? 네네. 부품도 한 3분의 1 정도, 한 37%, 보통은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요. 예,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모터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냐면 소비자가 살 만한 고급 차량을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기차에서의 변화가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나왔을 텐데요. 이제 두 번째 나온 업체는 터키의 토그입니다. 토그인데요. 터키도 자동차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내연기관에서 못 만들다가 전기차에서는 IT 중심의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때 터키 토그 전시장에 갔는데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 전시자가 오 브라더 컨트리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전기차의 생산이 상당히 쉬워질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아무래도 신생 업체들은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가격을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막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하나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더밀크의 손재원 대표님의 이제 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 자동차사들의 수출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품사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막 팔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빈페스트의 CTO 분이 한국 분이었다. 이거하고도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만드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상당히 셉니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2006년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 60%를 줄여야 돼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전기차 판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가 지금은 가격이 비싼데 대량 생산으로 가면 전기차 가격은 떨어지고 내연기관 가격은 상승하면서 이게 이제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로 오면 테슬라의 핵심은 배터리를 밑에 까는 플랫폼 구조로 성공을 한 거죠.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사들은 엔진을 드러내고 엔진 부분에 배터리를 넣습니다. 네,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에 있던 기술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생각한 건 뭐냐면 원점에서 배터리를 밑에 깔면
무게중심이 낮아지고요. 안전성이 높아지고 배터리를 감싸면 또 사고 충격에도 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차사들이 걱정했던 건 뭐가 있냐면 밑에서부터 충격을 가하면 배터리 플랫폼에 뭐 문제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 플랫폼 구조로 성공을 하면서 네, 여러 회사들이 플랫폼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기아도 이제 플랫폼 구조를 빨리 간 편이죠. 현대하고 폭스바겐이 이제 빨리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내가 큰 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돼요. 늘려서. 작은 차를 만들려면 줄이면 돼요. 즉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자동차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폭스바겐과 현대 기아의 신차 모델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사들도 이 플랫폼 구조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플랫폼 구조가 되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면 일단 플랫폼 구조는 동일하고요. 위에다가 어떻게 실내 환경과 겉에 디자인을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네, 거실을 옮겨 놓은 즉 스마트홈과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자, 앞으로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플랫폼 구조로 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쉬워지면 대량 생산이 되고 부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마트 팩토리도 여기 스마트 팩토리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제 IT 기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소비자 보고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 로봇으로 하던 어떤 그 테슬라의 생산 방식이 상하이에 오면서 더 정교해져서 불량률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고서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중요한 건 이제 충전 인프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스마트 시티와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요. 이제 올해나 내년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이 충전 인프라가 주요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수소차가 아니라 우리가 수소 경제라는 걸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지금 소비자용보다 이제 대형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라고 하는 부분 뭐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저장하기 어렵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저장이 어렵고요. 그 저장하려고 배터리를 놨더니 뭐 미국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약간 결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 또는 호주에 있는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다음에 그걸로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고요. 물론 에너지 효율은 낮습니다. 그 수소를 압착해서 기존의 기름처럼 운송하면 그 수소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의 비상발전기를 지금 디젤을 쓰거든요. 그걸 수소로 쓰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수소 경제를 한번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하고 다르지만 자율주행이 전기차가 좋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 제어가 쉽습니다. 즉 우리가 1km를 가려면 1km 쭉 가가지고 센서를 써서 내연기관을 멈춰야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뭐 요 바퀴 둘레를 잰 다음에 1km로 나눠서 몇 바퀴 돌려 딱 서면 돼요. 예, 제어가 상당히 쉽다. 이런 부분이고 테슬라가 이제 어떤 자율주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고장 진단이 쉽고요. 이제 차량 공유에 대한 부분들, 차량 설계, 실내 사용성, 무선 충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예를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제어 부분, 차량 설계, 예. 그냥 위에다 붙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들, 차량 내 사용성, 공유 서비스라든가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잠깐 좀 보면
우리 이제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 2년 전 영상이에요. 네, 안양에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을 가는 한 5km 정도의 이제 자율주행이고요. 네. 비가 좀 오는데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뭐 잘 가는 부분 잘 가고 있고요. 이제 신호등 인지해서 이제 좌회전을 하고요. 제한 속도가 여기가 50구간이어서 50km에 맞춰서 빨간색 신호등을 인지해서 지금 이제 멈췄고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안양에서 5km인데요. 뭐 옆에 차량이 오면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차선을 다 지키는 거 아니죠? 때로는 차선을 벗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옆 차량이 이렇게 끼어들면 살짝 편향 주행을 하기도 하고 이쪽 차선에 딱 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2년 전 영상이 대략 보면 아주 막히는 아주 붐비는 도로, 서울의 아주 붐비는 도로만 아니면 다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자율주행의 하나의 이슈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에요. 애트리의 자율주행 셔틀인데요. 네, 창에 이제 건물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관광지를 가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앞으로 차량에서의 뭐 AR이라든가 컨텐츠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지겠다.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을 대충 보면 레벨 2까지는 이제 운전자 책임이죠. 레벨 3는 자율주행할 때 이제 레벨 3, 4 가면 다 이제 차량의 제조사의 책임인데요. 근데 레벨 3하고 4의 차이는 뭐가 아니라 레벨 3는 위급 상황에 사용자가 제어권을 넘겨받아 운전을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한 뭐 몇 초 정도 이렇게 돼서 받아서 가야 되는 부분. 레벨 4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사용자가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2020년 10월에 테슬라 FSD 베타를 내놓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사들은 고속도로 중심이에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고속도로도 가면서 신호등도 인지하고 도심도 달릴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21년 작년에 이제 FSD V9, V10이 나왔는데 약간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낼 문제를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좀 영상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좌회전 상황이에요. 잘 보시면 뭐 차량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용자 인지는 다 했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가야 할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아직 복잡한 도심에서는 학습을 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몇 개 있는 거죠. 날씨 조건, 눈 오거나 비 올 때. 두 번째는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 다른 차량들과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하나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테슬라의 FSD가 인기를 끄니까 구글이 곤란해졌어요. 웨이모가. 그럼 너네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웨이모가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안개 상황에서 카메라로는 차량 인지가 어렵지만 우리가 장착한 레이더, 4D 이미징 레이더를 쓰면 저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성능 센서를 쓰면 훨씬 더 안전하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루미나나 이제 벨로다인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 하나만 영상을 좀 보고 가죠. gets to and stop in time, and the baseline for it is really preventing 네, collisions. 여기서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아우디하고 테슬라 차량, 지금 제 영상에서 보면 아우디 차량인데 기존 차량들은 더미를 들이받는데 이게 긴급 제동이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서는 건데 이제 보통 테스트를 60km까지 해요. 그러니까 60km가 넘어가면 못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고성능 라이다 센서를 달면 시속 80km를 돼도 저렇게 설 수 있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영상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고성능 센서를 쓰면 훨씬 더 안전하구나.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모델이 자율주행 트럭이에요. 자율주행 트럭 부분들. 자율주행 트럭은 왜 그러냐면 도심에서 가면 아까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안전성 이슈 여러 개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여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나르는 게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상용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련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람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이동이 있고요. 자율주행 관리하고 컨텐츠 서비스가 4개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이동은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자율주행차가 배차돼서 오고요. 우리가 타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내리고 자율주행차는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는. 이게 이제 가장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량 수가 줄어들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사라질까?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배송 부분이죠. 이제 배송 부분이 자율주행으로 많이 바뀔 거다. 이런 부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비 주유 세차를 이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차가 이상하면 운전자가 가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정비 주유 세차를 하는, 스스로 진단하는 거죠.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네. 그래서 고장 진단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서 컨텐츠를 보는 컨텐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금융 부분인데요. 이제 차가 결제하는 거죠. 사람이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가 바뀔까 이런 부분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맨 밑에 그림을 보면 저 이제 포드의 특허거든요. 어떤 특허냐면 차도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앞차들한테 비트코인을 쫙 날리는 거죠. 비트코인 받은 차량이 이동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를 옮길 때 그런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도 비슷한 기술이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서비스 자율주행 3가지 트렌드에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의 이동이 변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의 이동이 변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바뀔 거다 맞춤형 자동차. 그런데 아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차량이 달라요. 근데 그거에 모두 다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이제 그걸 맞춰서 맞춤형 생산을 할 것인가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도시가 변할 거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이라든가 주문형 자율주행 오토, 쇼핑, 배송, 금융의 변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이런 변화가 앞으로 모빌리티에 있을 거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싱가포르 장애인 배송 서비스나 SK텔레콤의 고요한 택시는 장애인분들이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앞으로 모빌리티가 수익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따뜻한 모빌리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와 이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신세대였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모빌리티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셔서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학습이 중요하고요. 교수님들께 어떤 걸 배울 것인가를 또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배우면 좋을 것인가라는 융합 학습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혁신 서비스에 대한 고민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과 3학년 차윤석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난 말이 있는데 엔초 페라리가 한 말인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에 큰 즐거움을 주는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공감을 하는 말인데 자율주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술이 뭐 페라리나 아니면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자동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자율주행에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운전에서 이동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오는 예측이 만약에 전체 차량이 다 자율주행이 되면 수동주행 차량을 모는 사람은 정말로 부자만 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몰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성향에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이슈로 이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상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운전에서 오는 즐거움을 즐기려면 아마 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페라리나 이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내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도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학과 법대 쪽에서도 이제 어떤 앞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많은 제도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발전을 거듭하면서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서 기술적 요건 말고도 환경적 요인은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용화에 있어서 외국 기업에 비해 뒤처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실제로도 현재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해결 방안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율주행 뉴스를 보면 주로 이제 미국 뉴스를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뭐 라스베가스 주위 그러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환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환경이 아직은 날씨 조건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미국 동부로 가면서 좀 조금 더 이제 날씨 조건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액수가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측면을 좀 봤으면 싶은 건 또 뭐가 있냐면 2015년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데 테슬라가 1등, 현대가 2등이었습니다. 현대가 2등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 그리고 시골 환경,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이동통신 강국인 것처럼 통신망 설치가 또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잘 살리고 기업체의 투자와 많은 관심이 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4학년 윤태영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화함에 따라 사고 책임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느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달리는 이제 거의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차에 우리가 이제 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잠깐 자율주행을 켜놓고 그러면 다 운전자 책임인 거죠. 운전자 항상 감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레벨 4가 되면 이제 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운전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텐데 레벨 4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사가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레벨 3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동안을 이제 차량이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가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아까 윤태영 학생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네. 그 책임 소재를 묻기 이전에 일단 제가 만약에 자율주행차 레벨 4나 5를 운전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4나 5는 사람의 그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이었는데 일단 책임을 묻기 전에 제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레벨 4나 5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위기에 처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개입을 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질문이네. 기술적으로 이제 레벨 4나 5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사라져요. 기계가 전체를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레벨 4 차량이 레벨 4나 5 차량이 나온다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용통계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그 네. 아까 PPT에서 보여주신 주문형 교통 서비스를 보면서 교통 네. 체증이 오히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레벨 4 정도로 상용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 약자나 노약자들의 오히려 이제 자동차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면서 오히려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도로에 더 많이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과연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네네네.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전공을 잘 살리신 질문입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보면 그 이제 주문형 교통 시스템에 보면 자율주행차가 나를 내려놓고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운전했다 그러면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 차는 이동을 안 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문형 교통 시스템에서 우리가 차량을 공유하게 되면 교통량이 일부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우버가 상용화되면서 미국 대도시의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도시의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로 바뀐다면 네, 교통량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그 어떤 그 증가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나 도로망을 정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의 모빌리티 시대는 신세대가 이끌어 가야 되는 모빌리티 시장이고요.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와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